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를 위한 클릭 우아클의 김기현입니다. 오늘도 신동직 대표님과 두 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조금 굉장히 생물학 시간 같다고 말씀을 주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저랑 저희 남편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너무 재밌다고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더 관심이 있는 이 유전과 우리의 직접적인 건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미난 강의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재미가 있어야 될 텐데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유전과 질병에 대해서 그 강의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인종이라든지 민족에 따라서 유전적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인종이나 민족에 따른 또는 질병 발생이 다르게 되고 신체적인 특성도 이제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인종이라든지 또는 민족의 유전적인 차이를 볼 때 크게 이제 두 가지 패턴으로 많이 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북의 유전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Y 염색체죠. 여성들은 XX라고 하는 X 염체의 그 호몰로거스가 있는 거고 남자는 X 염색체가 하나고 Y 염색체가 하나가 있죠. 근데 그 Y 염색체 하나 안에 또 다수의 유전자가 존재를 하는데 대부분에 있는 이제 그 성결정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정자 형성이라든지 그런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Y 염색체가 북의 유전을 나타내는 중요한 유전적 마커가 되느냐? 그거는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요 부위부터 요 부위까지는 세대를 거듭하더라도 남성에게서는 그대로 유전이 돼서 내려가는 부위입니다. 요 양 말단에는 X 염색체하고 이제 크로싱 오버가 교차가 일어나는 지점이고 요 가운데는 절대 교차가 일어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수십 세대가 지나가더라도 요 안에 존재하는 유전자의 형태는 그대로 유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전의 북의 유전 그러면 이제 Y 염색체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Y 염색체를 통해서 어떻게 인류가 이동이 되었나를 보시게 되면은 역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웃 오브 아프리카 이론, 즉 이제 그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시작됐다라고 해서 Y 아담이라는 말부터 시작이 돼서 아프리카에서부터 이제 유럽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이 유라시아 대륙을 거쳐서 남쪽과 이제 이 북미 대륙으로 또는 이제 남미 대륙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 형태를 이제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요 숫자들은 어느 한 시점에서 특별한 유전자의 조합형들이 이렇게 분화가 되어 있는 모습에 따라서 뭐 5만 년 전이다, 4만 년 전이다 이렇게 다 그 통계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제가 직접 연구한 것인데요. 이 동양인 집단을 대상으로 이 Y 염색체에 존재하는 DNA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요 한국은 이 베트남이라든지 만주 쪽하고 굉장히 좀 가까이 몰려 있고 뭐 필리핀이라든지 인도네시아, 타이하고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요 일본인인데요. 일본인에서 볼 때는 역시 만주와 한국 사람하고 가깝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본이 그다지 가까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약 한 23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 이제 우리 한국에 있던 그 민족이 일본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기 때문에 좀 큰 대륙 쪽에 있었던 우리나라 물론 반도이긴 하지만 대륙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으로 일부가 내려갔고 섬이라는 특수한 집단 때문에 그 안에서 파운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반대로 대륙으로 진출을 하려면 그 민족들이 전부가 다 진출을 하더라도 대륙 쪽에서는 희석이 되기 때문에 일본의 어떤 그 유전적인 영향이 대륙까지 퍼져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목의 유전을 즉 북의 유전이 Y 염색체라고 하면 이제 목의 유전은 미토콘드리아로 유전이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 남자는 XY고 여자는 XX였는데 그럼 XX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미토콘드리아는 원래 사람 몸속에 사는 또 다른 원생동물이라고, 원생생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의 모양은 여러분이 생물이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잡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꼭 번데기의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 있죠. 근데 이 얘네들이 아주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뭐 세포 호흡도 하고 세포 내 에너지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ATP를 또 생성을 하죠. 그래서 얘네들을 보면은 또 자체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생물체에 이미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내부 공생설이라고 하는 가설에 의해서 어느 날 이 진핵세포 생물에 이 원핵세포 생물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공생을 하게 됐는데, 얘네들은 약 37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약 한 16,000개의 염기서열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요 구성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하이퍼 베러블 리전 1, 2라고 하는 그 부위가 있는데, 요 부위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그 돌연변이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이 우리 신체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다면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목에 유전을 하느냐?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을 할 때 실제적으로 이 정자의 머리 부분만 들어가게 되죠. 근데 정자의 머리 부분이 들어가서 난자하고 수정을 하게 됐는데, 그 안에서 쓰는 미토콘드리아는 바로 목에, 즉 난자에 있는 것입니다. 정자에 있는 것은 이미 목 밑에부터 이제 끊어져 나가고 머리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목 부위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의 유전을 이 미토콘드리아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시 이 미토콘드리아의 그 이동을 보게 되면 역시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요. 이때는 그 이브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가장 처음으로 발견된 유골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역시 앞에서 보여드렸던 Y 염색체의 모양과 같이 아프리카를 탈출을 해서 유럽과 북쪽, 그리고 이제 북미, 남미로 이제 내려가는 거는 거의 유사한 패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것은 이제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이 아시아 집단을 분석을 해봤더니 한국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북부 중국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뭐 만주라든지 양쯔강 이북의 그 북쪽에 있는 중국 패턴을 이야기하고, 베이징이라든지 몽골리안이 조금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광동한이라고 그래서 이제 중국의 남부 쪽이겠죠. 그리고 이제 타이, 이쪽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현재 이 미토콘드리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Y 염색체나 미토콘드리아나 이렇게 유연 관계를 보게 되면 공통점이 뭐냐면, 지리적으로 가까운 민족일수록 서로 공통적인 유전자 패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또 재미난 모습인데요. 이것은 이제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 성씨를 조사를 해서 이 성씨가 과연 어디서 우리나라에 그 성씨가 오리진이 되었을까, 이제 이것을 보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이 성씨를 가장 잘 유지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인 거죠. 그래서 뭐 백씨, 김씨, 강씨, 장씨, 조씨 뭐 전부 다 제가 직접 이 종친회를 찾아다니면서 이 유전자, 유전자 분석을 하기 위해서 샘플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좀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을 넣기 위해서 우록 김씨라고 하는 게 있고, 화산 이씨라고 하는 종친이 있습니다. 요 화산 이씨는 고려 고종 때 베트남에서 왕자의 난이 일어나서 그 왕자가 피신하다가 우리나라 황해도 옹진반도에 정착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나라에서 성을 하사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초기 시조가 이제 이용상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베트남의 왕족이죠. 그리고 북한과 한국에 여러 이제 이 화산 이씨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8년도에 이 화산 이씨 종친회에서 얻은 샘플들하고 베트남에 직접 가서 얻은 그 왕족의 후예들하고 유전자 분석을 해봤더니 일치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던 이 화산 이씨의 그 종친회의 높으신 분들이 베트남에 직접 가서 왕족의 후예들과 이렇게 조우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제가 했었던 거죠. 그리고 요 우록 김 씨는 임진왜란 때 가토 기요마사에라고 하는 그 일본군 대장이 있었는데 그 밑에 있는 그 선봉장으로 왔던 사야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조선의 그 동화가 돼서 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본군 선봉장으로 왔다가 일본을 대래 공격을 하는 아주 이제 그런 형상이 됐는데 나라에서 역시 성을 하사받았어요. 김해 김씨로 성을 하사받았는데 나라에서 성을 줬다 그래서 사성 김해 김씨가 됐고 이분들이 모여 사는 곳이 대구의 우록동이에요. 그래서 우록 김씨라는 표현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우록 김씨의 오리진은 사실은 일본이죠. 이 화산 이씨의 오리진은 베트남인이 됩니다. 요 가운데에 있는 여러 성씨들은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10세대 이상 살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족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유전자 분석을 했더니 나머지들은 다 가운데 몰려 있는데 우록 김 씨와 화산이 씨는 이렇게 유형 관계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유전적 근형 관계는 민족에 따라 다르다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또 해당되는 것처럼 많은 기화 성씨들을 조사를 해봐도 이와 이제 그 비슷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갑자기 동물들이 나왔는데요. 이런 유전자 검사라든지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어떤 것까지 그 응용이 가능하냐면 이것은 이제 뭐 진돗개입니다. 진돗개의 유전형을 분석을 해서 우리나라 그 토종 진돗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요새는 반려동물의 이 그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뭐 질병도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이 반려견에 맞는 맞춤 사료 또는 맞춤 영양제까지도 이제는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요 잘생긴 요 소 한 마리는 바로 한우입니다. 이 한우가 지금도 여러분이 가끔 이제 그 대중매체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한우만이 갖는 유전자 배열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한우이냐 아니면 수입산이냐 이것 때문에 좀 말들이 많죠. 특히 이제 뭐 명절 때 되면 그래서 이런 한우에 대한 DNA 분석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잘생긴 사슴 한 마리는 바로 엘크라고 하는 동물인데 이 엘크에서 우리가 주로 취득을 하는 것은 고기가 아니라 바로 이 뿔입니다. 이 녹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전에 이 그 한약 재료가 한참 특히 이 녹용이 많이 활용이 될 때는 어느 지역에서 온 녹용이 더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뭐 뉴질랜드산이냐 아니면 뭐 북미 위쪽에 있는 거냐 시베리아산이냐 뭐 중국산이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서 이 엘크를 분석을 할 때는 이 녹각에 있는 곳으로 유전자를 추출하는 게 아니라 요 엘크 뒷다리에 있는 털을 뽑아서 그 모근에 있는 유전자로 이 엘크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라든지 미국, 일본 이렇게 좀 돈이 많은 나라 같은 경우는 뭐 닭을 비롯해 가지고 뭐 강아지도 그렇고 심지어는 집에서 키우는 뭐 구간조라든지 이런 그 유전자 분석도 전부 다 끝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생명체에 대한 유전자 특허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말인데요. 예전에 그 마사회하고도 같이 이런 연구를 했었는데 이 종말을 외국에서 들여왔을 때 이 실제적으로 이 종마의 유전자를 분석을 해서 그 나라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유전자 염기서열하고 우리가 수입해서 들어온 유전자 염기서열하고 일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쪽에서 사왔는데 비싼 돈 주고 사왔는데 서로 유전자가 맞지 않는다. 염기 배열이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같은 족보에서 나온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매칭할 때도 이제 좀 많이 활용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전자 분석은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고요. 오늘 말씀을 드릴 이 유전체 분석 결과와 질병을 보게 되면은 너무 내용이
아주 뭐 쉽습니다. 어떤 유전자가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한테 받은 것이고 하나는 이제 어머니한테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문 용어로는 이제 뭐 야생형, 즉 와일드타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이제 정상 유전자라고 가정을 하고 어떤 유전자는 이제 돌연변이가 있어서 이게 좀 질병에 영향을 주는 이제 그런 유전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상 유전자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환경적 자극, 즉 생활 습관이나 식생활을 보편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질병 발생률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좀 그 이상한 유전자가 하나가 있고 다른 거는 정상이 있다. 즉 헤테로라는 표현을 쓰는데 위와 똑같은 환경적 자극을 받을 때는 질병 발생률이 절반이기 때문에 보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상 유전자를 두 개를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호모자이고트라는 표현을 써서 아주 나쁜 호모자이고트가 되겠죠. 여기에 환경적 자극을 받게 되면 앞에 있는 두 개의 형태보다 질병 발생률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아주 뭐 단순한 논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유전자가 질병하고 도대체 어떤 관계야? 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쉽게 접근을 했던 게 바로 이 안젤리나 졸리가 2013년도 5월 14일자 뉴욕타임즈에 나의 의학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으로 아주 큰 이슈가 됐죠. 그래서 어머니, 이모, 할머니가 전부 다 유방암이라든지 이제 이런 난소암을 이제 앓고 계셨기 때문에 이 안젤리나 졸리는 미국의 유명한 유전자 분석 회사에 자기의 유전자 분석을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걸 가지고 특히 너무나 유명한 브라카라고 읽는 BRCA1, 2 유전자를 분석을 해서 이 DNA 분석 결과를 놓고 보니까 유방암을 유발하는 이 BRCA1 유전자로 인해서 발병 확률이 87%고 유방암이 난소암이 50%라는 결과를 알고서는 이분이 이제 양쪽 유방을 절제하는 수술을 감행을 했고 이 유방 절제 수술 후에는 이제 또 난소 절제 수술까지 받게 되는 것이죠. 이거 가지고 굉장히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너무 좀 적극적인 행동을 취한 거 아니냐? 유전자 하나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좀 무리다. 어떤 사람은 예방적인 중심 의학의 아주 큰 선두자가 됐다. 뭐 이거 아주 뭐 양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이게 나오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도 큰 이슈가 돼서 이 BRCA1, 2 유전자 분석을 해서 본인도 이런 유방 절제술이나 아니면 난소 절제술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한동안은 이제 이슈가 됐던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와 질병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내막은 모르시더라도 큰 이슈화가 돼서 유전자 검사가 저런 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게 바로 요 안젤리나 졸리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BRCA1, 2 유전자는 뭐냐? 하나는 염색체 17번에 있고 하나는 13번에 있어서 좀 다르게 위치하지만 이 유전자는 돌연변이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만큼 이제 자기에게 맞는 돌연변이가 어떤 게 있는지 이제 골라내기가 쉬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이제 의학적으로는 이 유전성 유방암 유전자 검사 권고 기준이 이런 그 두 개 유전자에 대해서 돌연변이를 보유한 환자 가족이거나 본인이 유방암이고 유방암 난소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40세 이전에 진단된 유방암 전력이 있는 경우 양측성 유방암이 있는 경우 유방암과 난소암이 동시에 발병한 여성 그리고 남성 유방암 환자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유전자 검사를 권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권고를 해서 보게 되면은 요 돌연변이 유전자 보유자가 유방암 발생 위험도가 80에서 85%고 가족성 유방 환자의 가족은 15에서 20, 유전성 유방암 환자 가족은 20% 이상. 그래서 이제 각각 유방 사진 촬영을 언제쯤 해야 되고 정기 진찰을 언제 해야 되고 하는 이제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 이제 그 삶의 유전자 검사가 깊숙하게 관여가 됐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런데 메디젠 휴먼 케어라든지 뭐 기타 다른 유전자 회사에서 이런 브라카에 대한 검사를 통해서 유전자 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노타이핑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유방암을 예측을 한다라는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지금 그 이야기를 그동안 했던 BRCA1, 2의 유전자는
진단을 위한 그 유전자 검사고, 유방암 발병 예측에 대한 것은 BRCA1, 2 이외에도 많은 연구와 논문을 통해서 이 유방암 감수성에 대한 유전자를 여러 개 분석을 하게 되면 가족력도 나올 수 있고, 실제로 이 사람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을 어느 정도는 통계적으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BRCA1, 2를 이게 좀 뭐 비싼 돈 내고 뭐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요새는 이제 건강검진을 통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런 검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검사를 받고 나의 환경적인 요인을 좀 조절하게 되면 이 유방암이 오는 그 시기를 좀 늦출 수 있고 좀 예방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유방암뿐만이 아니라 암 맞춤 치료를 위한 유전자 정보 활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연구는 많은데 실제로 환자에게 사용 가능한 약이 별로 없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반대로 매일 항암제 개발 기사가 나오는데, 그럼 나에게 맞는 건 뭐냐? 그럼 나한테 맞는 유전체 검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항암제를 받을 수 있느냐?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참 고민스러운 내용들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런 그 본인에게 맞는 항암제를 이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찾는 일을 많이 하고, 지금 뭐 대학병원을 위주로 많은 큰 병원에서도 이걸 실제로 뭐 분석 의뢰를 통해서 환자들하고 이게 카운슬링을 한다든지 또는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이제 4차 산업의 핵심이 바로 의료와 헬스케어의 패러다임인데요. 이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으로 어떻게 오래 사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려면은 병이 생겨서 치료하는 경우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측과 예방을 통해서 헬스케어, 즉 관리를 해주고 치료를 하는 단계로 넘어가는데, 여기에는 메디컬에 대한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AI라든지 IT 기술이 안에 들어가야 되고, 이것을 실제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이 바이오 테크놀로지 기술이 들어가야지만 현대 의료 및 헬스케어 분야의 패러다임이 실제적으로 이제 그 턴어라운드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은 뭐 유명한 오바마 대통령이죠.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 프리시즌 메디슨이라고 하는 정밀 의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처음으로 2015년도에 이야기해서 FDA와 NIH에 각각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하면서 유전체 분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맞춤 의료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그 공식적으로 이제 어나운싱을 하게 된 역사적인 그 사건입니다. 이걸 통해서 봤을 때 이 정밀 의료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의사라든지 또는 이런 그 의료인들이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그래서 그 심텀 베이스드 되어 있는 것으로 치료를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이 코호트 베이스로 해서 다양한 질병의 여러 가지 증상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에비던스 베이스드 하는 이제 그런 의료로 이제 한 단계 올라섰죠.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종합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분석 툴을 개발을 해서 거기에 각각에 맞는 정보를 제공을 하고, 거기에 맞는 이제 치료법이라든지 내지는 이제 진료법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되게 되면, 이제는 그 처음에는 큰 그룹별로 이 그 의료 행위가 그 진행되다가 소 그룹별로 되어 있을 것이고,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하나하나 개별적인 프리시전 메디신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새는 요 개인별 유전체 분석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생애 주기별로도 하는데, 예비 부부나 예비 부모가 서로 이제 그 검사를 하죠. 예전에는 건강검진 전력을 가지고 와, 뭐 이렇게 했던 것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일본 같은 경우는 유전체 검사 데이터를 가지고 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신문에 나온 적이 있죠. 그리고 이제 수정란이나 배아, 임산부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NIPT, 즉 산전 진단 검사를 이제는 어머니가 이제 수정을 한 뒤에 약 8주가 지나면은 이제 어머님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셀 프리 DNA, 즉 그 cfDNA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이 아이의 건강,
그리고 유전 질환까지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그 엄마가 그 태아를 가지고 있죠. 여기에 있는 그 DNA를 추출을 해서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떤 환경에서 자라면 얼마나 좋은 그 건강한 아이로 자랄까라고 하는 그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데요. 여기에 맞추다 보면은 나중에 뭐 태교라든지 또는 이제 뭐 산모들께서 드시는 어떤 건강식이라든지 또 뭐 운동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컨설팅 해주게 되면 태아가 굉장히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다. 왜냐면 요새는 핵가족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부모들도 있지만 낳으면 한 명, 많아야 2명 정도를 제대로 키우겠다. 이제 이런 그 욕심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그 유전체 분석의 활용은 더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아 청년기를 거쳐서 이제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이제 받게 되고 노년기에는 이런 뭐 중증 만성 질환에 대한 예방책으로도 이게 이제 많이 활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암, 치매, 뭐 혈관 질환, 특히 뭐 뇌졸중, 뭐 이런 경우도 이제 질병 예측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재발이나 예후 검사로도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환경적인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아니 그 남자냐 여자냐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이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환경적인 요인을 트리트해 줄 때 가장 좋은 거는 역시 식이, 영양, 뭐 운동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과연 나한테 맞는 식단은 어떤 게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 원료 베이스로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배합해서 드시면 좋고요. 앞으로는 이제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패턴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식이와 유전체 하나 예를 들자면 MTHFR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호모시스테인 대사 효소 생성에 관여하는 유전자인데 여기에 아주 유명한 돌연변이가 있는데 요 돌연변이의 유전자형인 경우에 특히 이제 TT라고 하는 즉 아데닌, 구아닌, 티민, 사이토신 이 중에서 TT 호모자이고트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이 호모시스테인이 체내 축적으로 인해서 엽산 대사를 방해합니다. 이 엽산은 굉장히 중요한 뭐 비타민 B 컴플렉스 중에 하나겠지만 이 엽산은 대부분 뭐 그 산모들한테 임산부들한테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임산부뿐만이 아니라 이 암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체내 엽산 함유량이 낮을 경우에는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인 반면에 엽산을 충분히 섭취하면 대장암 발병 확률을 2분의 1로 낮출 수 있다. 그럼 누구나가 다 엽산을 많이 먹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 역시 이것도 유전자를 검사를 하게 되면 엽산의 체내 축적률이 충분하고 그리고 대사가 충분한 경우에는 굳이 이것을 많이 먹을 필요 없이 음식을 통해서 섭취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섭취율이 떨어지고 또는 뭐 어떤 뭐 부작용이 있다든지 아니면 반응률이 떨어질 때는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복용을 해도 무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커피에 대한 건데요. 이 카페인 대사 효소의 유전자가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이제 CYP1A2라고 하는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에 있어서 A가 2개 있으면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대사 속도를 빠르게 진행을 하는 거고 CC는 느리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CC를 갖고 있는 분들은 보통 뭐 한 5시, 6시에 커피를 드시더라도 잠을 잘 못 주무시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고 AA는 뭐 밤 12시에 커피를 드셔도 굉장히 그 빠른 대사로 해서 그 숙면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잠은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내가 어떤 형인지도 모르고 지레 겁먹고 커피의 향은 좋은데 못 먹는 분들. 그래서 내가 AA냐 CC냐 또는 AC냐에 따라서 뭐 디카페인 커피를 드실 수도 있고 디카페인 중에서도 더 줄인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아니면 스트롱하게 드셔도 뭐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생활에 이런 여러 종류의 유전자 패턴을 가지고 그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해외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뭐 비만에 관련된 건데 요새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충분히 이게 진행할 수 있고요. 피부에 대한 것도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는 이제 어떤 피부를 체크를 하느냐, 주름진 거냐, 뭐 탱탱하냐, 아니면 색소 침착이 일어났느냐,
기타 등등 이런 여러 가지를 이 스킨케어 DNA 테스트라든지 스킨시프트, 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 일반 소비자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직접 DTC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해서 이 유전자 검사를 받게 되면은 본인에게 맞는 성분이 잘 들어있는 화장품을 선택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유명한 명품 화장품 코너에 가도 이 일본에서 나온 건데요.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S로 시작이 되는 곳입니다. 네, 거기서는 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만든 화장품을 이게 조합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제 맞춤 화장품이라 그래서 소 그룹별로 만든 화장품을 그 유전자형에 맞게끔 직접 배달해주는 이제 서비스도 진행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지만 활용이 가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운동에 대한 건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스켈레톤의 금메달리스트 윤성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부터 이 유전자 특성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체력 훈련 프로그램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미 신문에도 이제 많이 나왔죠. 그래서 유전형에 따라서 수축 속도가 빠른 속근형이 있고 지구력이 적은 지근형이 있는데, 윤성빈 선수는 획득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즉 좋게 얘기하면 속근과 지근의 장점을 특화시킬 수 있는 체질을 가지고 있다, 유전적 체질을. 그래서 여기에 맞는 체계적인 훈련을 수행을 해서 세계 랭킹 1위와 금메달을 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것은 일본에서는 닥터 후구 박사님이 오래전부터 이 유전형에 따라서 육상과 수영 선수에 접목을 시켰죠. 그래서 동양인 최초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아주 획기적인 성과를 올렸고, 워낙에 일본이 한때는 수영 강국이었지만 중국 때문에 좀 많이 뒤처져 있다가 최근에 다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는 것도 이 닥터 후구 박사가 했던 이 엘리트 스포츠 유전체 분석 과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게 많은 신문에 나오고, 현재는 뭐 미국이나 러시아나 영국, 뭐 우크라이나 이런 경우에도 이 유전자 분석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한국체육대학이나 경희대체육대학, 건국대체육대학, 뭐 두산베어스 또는 뭐 성남 중고등학교의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 맞춤형 운동 유전체 개발을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잘 나온 데이터를 충분하고 정확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만들게 되면은 나중에 나에게 맞는 적정한 운동 종목은 뭐고, 운동 방법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맞춤 영양식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밑에 보시면 크롱 프렌즈라는 분이 유전자 화장품은 한국 콜마에서라고 말씀드린 글을 올리셨는데, 콜마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거와 관계되는 곳이 20군데가 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유전자 화장품이다라고 해서 시판이 돼서 이게 크게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까지는 못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유전체 검사는 아주 고가의 전문 장비로 분석을 하고, 요새는 뭐 이렇게 DNA 칩 같은 경우도 많이 분석을 하고, 유전자를 전체적으로 다 분석을 하는 홀지놈 시퀀싱 뭐 이런 경우도 많이 분석을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모으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내에서는 의료기관과 일반인을 상대로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 같은 경우는 140개 항목을 현재 분석을 하는데, 암부터 시작해서 약물 민감도, 그리고 정신건강, 그리고 암과 질환까지도 충분히 다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2016년도에 이제 법률로 제정이 돼서 일반인들이 자유스럽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질병이나 약물에 대한 것은 의료기관을 통해서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되고, 이게 뭐 비타민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뭐 식이, 운동, 또 기타 좀 캐주얼한 것들은 지금 DTC라는 표현으로 검사를 받을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12종이었는데 현재 56종, 이제 70종까지도 이제 늘어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신다면 충분히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저희가 해외로 수출하는 항목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법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해외에서는 그게 규제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국내에서는 서비스가 되지 않고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리고 뭐 말레이시아, 뭐 우즈베키스탄 이런 쪽을 통해서 이런 검사가 많이 오는데 아무래도 유아 청소년에 대한 거 그리고 피부나 탈모에 대한 검사들이 다른 검사들보다 조금 많이 의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즉 검사 상품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계 유수의 좋은 논문에 나온 유전자들, 즉 이제 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유전자들, 그리고 실제로 분석한 데이터들을 가미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나온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것을 보건복지부 산하의 질병관리청에 이것을 이제 등록성 허가를 받아야 돼요. 물론 이제 신고를 하는 것이죠.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밸리데이션을 한 다음에 이것은 분석할 때 써도 좋은 유전자야라고 이제 판정을 해줘야지만 쓸 수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귀찮을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에서 인가를 내준 거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증거에 의한 검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으로부터 1년에 한 번씩 현장 실사도 받고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 기간에 그 어떤 확인도 다 받아야 되니까 안심하고 받으셔도 됩니다. 이런 유전자 검사를 통한 실례를 보게 되면은 물론 건강검진에 있는 유전자 검사 항목을 선택해서 받으신 분인데 34세 여성은 여성암 유전자 검사를 받고 유방암의 이 발병 확률이 높다는 것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울대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고 유방암 초기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분이 이제 정밀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큰 수술을 하지 않고도 이 유방 절제, 유방암 덩어리를 떼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55세 남자인 경우에는 20종의 종합 유전자 검사를 받은 다음에 뇌졸중에 대한 발병이 높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뇌졸중에 대한 가족력이 있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기 검진으로 수술하지 않고 이분도 예방에 관련된 약을 병원으로부터 처방받고 운동 프로그램으로 열심히 관리 중에 있다. 이것이 바로 유전자 검사를 하는 어떤 큰 장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본인도 저도 300가지가 넘는 유전자 검사를 해서 제가 실제적으로 뭘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또 어떤 면은 뭐가 이렇게 또 유전적으로는 뭐 잘 타고났구나.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게 좀 건강 관리에 좀 힘쓰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것은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특정한 가계도 분석을 한 것입니다. 이 가계도 분석을 다양하게 해보니까 이 가계에는 심혈관 질환이 좀 중간 이상으로 좀 높게 나오고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소화기 질환이 좀 유전적으로 좀 안 좋게 나오는 이제 그런 가계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이제 병원 원장님이신데 본인의 가계도 검사를 해본 끝에 식단이라든지 아니면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그리고 뭐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받았던 위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을 조금 더 단축해서 받는 이제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유전자 검사 기반의 그 내용들은 뭐 정부나 보험사, 제약사, 병원 등과도 활발하게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약국에 이제 어떤 검사에 대한 앵커로서 충분히 활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약사 선생님들은 아마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결국에는 미래의 개인별 맞춤 헬스케어 전막에는 이게 이제 유명한 그 약국이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내 시퀀스를 가지고 왔으니 나에게 맞는 약을 뭐 조제를 해줘.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론은 향후 20년은 개인 유전체 분석을 바탕으로 한 의료 바이오 혁명 시대다. 그래서 지놈 레볼루션 is here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것이 뭐 저가 만든 게 아니라 외국의 유명한 그 신문에 있는 그 카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난 시간에 많은 질문을 받지 못해서 한번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 질문은 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원빈도 눈 2개, 나도 눈, 저도 눈이 2개입니다. 어설프게 알고 계시기로는 미토콘드리아가 목에 유전을 하고 아프리카에서 온 거가 확실하냐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아까 네. 그렇게 말씀을 주셨었고. 네, 현재까지 연구 결과로도 이제 뭐 이런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을 하게 되면 L1, L2, L3라고 하는 이 하플로그룹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아프리카에서부터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말씀이 있는데 키 큰 남자는 모두 잘생겼어요라고 돼 있는데 저는 뭐 다른 분을 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그 농구 선수들 중에 예전에 2m가 넘는 분, 얼굴이 썩 잘생긴 스타일은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키하고 얼굴 생기면 좀 관계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 학력이 높다. 어머니 지능이 아들의 지능에게 흘러간다. 이런 말씀인데 지능은 예전에도 이제 그런 질문을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들었는데 이것은 배우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게 그 지능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중간형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지 특별하게 여성의 지능을 무조건 따라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마님께서 유전자 가위 그래서 이제 안 좋은 부분을 잘라내고 네. 이렇게 유전자 조작을 할 수 있다. 네. 현재 그 유전자 그 가위라고 하는 것이 이제 획기적인 테크닉으로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면서도 좀 살짝 그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윤리적인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유전자를 연구를 하면 이 사람이 어떤 무병장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한 생활을 그래도 유지를 하자라는 뜻인데 나쁜 거 유전자 가위로 다 잘라내서 좋은 거 다 이어붙이고 저는 이것은 진화 단계에 좀 역으로 가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저런 것을 좀 그 처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YHK님께서 아이 발달이 느릴 때 유전자 검사를 하면 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 근데 저도 이 부분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네네. 아까 안젤리나 졸리 경우도 그렇고 실은 유전자 제가 제목을 잡았다시피 유전자가 저를 얘기해 주나요? 결국 대표님 말씀대로 유전자는 나의 미래까지 나의 질환 미래 질환까지도 얘기를 해주는데 결국 그냥 저의 한편으로는 알고 싶지 않은 부분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어쨌든 이러한 것을 찾았을 때 해석이라든지 의미 네.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NIH에서 보게 되면은 그 자폐, 그 오티즘 센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 그 유전체 분석에 대한 초안이 전부 다 나올 단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정한 유전자 때문에 자폐로 간다라고 하는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자폐뿐만이 아니라 행동장애, 발달장애, 공황장애, ADHD, 그리고 우울증, 조울증 이런 것들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조금 일찍 시작을 하게 돼서 만약에 이 사람이 일반 그 건강한 아이들에 비해서 좀 장애가 조금 그 늦춰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런 그 소아신경 정신과라든지 소아과 방문을 빨리 해서 조금 더 일찍 그 진료를 받게 되면은 이 발달 장애라든지 뭐 정신 건강에 조금 더 빨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손쓸 수 없는 상태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는 것은 그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질병이 발병하기 전에 그렇게 확인을 하는 거는 좋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기를 배에 가지고 있을 때라든지 네네네. 결혼하기 전에 결국에는 지금 뭐 사유리도 자기가 정자 도네이션을 받을 때 유전자를 일본이니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결국에는 우생학 해가지고 좋은 사람들만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진짜 극의 상황에서는 정말 집권층이 비집권층을 대상으로 너네는 안 좋은 유전자만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분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되게 무섭네요. 충분히 그건 윤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문제고요. 코마님께서 의료를 목적으로 개발을 하겠지만 그 효과가 과연 몇 %나 의료 목적으로 갈까 싶어요. 이거는 지금은 제가 유전자 이 분석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 이유는
예방과 관리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바이오 신약 중에서도 유전체 신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항암 치료를 받을 때 특정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서 선택하는 항암제의 종류가 달라지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의료의 목적이겠죠. 그래서 미국의 그 유명한 이 유전자 분석 회사인 경우에는 이 암 유전자만 특징적으로 검사를 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항암제를 찾아주는 이제 그런 그 검사 대행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 유전자가 의료라든지 또는 신약 개발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윤님께서 일반인도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거랑 이어서 이제 혹시 아동에 문제가 있을 때 YHK님 그러면 아동만 유전자 검사를 받을 것인지 부모가 같이 받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네, 아주 뭐 좋은 질문이신데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예방 효과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그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가장 좋은 거는 이 가계도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발달 지연이 되는 게 과연 유전적인 거냐 또는 환경적인 요인이냐에 따라 다르죠. 우리가 우울증 같은 경우도 유전자에 따라서 우울증 좀 깊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환경적으로 아주 뭐 우울한 환경이 있다든지 뭐 부모님의 어떤 뭐 좀 이런 그 체벌에 의해서 학대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우울증이 빨리 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전자도 우울증에 관련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많고 환경도 안 좋다. 그럼 이 사람은 우울증도 빨리 오고 깊게 가겠죠. 그런데 유전자는 정상의 유전자가 많은데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 사람이 우울증이 왔다거나 또는 발달 장애가 오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 환경적인 요인은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유전자가 잘못이 돼가지고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다. 이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유전자가 하나가 잘못돼서 질병으로 가는 케이스도 있지만 여러 유전자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질병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유전자의 발병 확률이 높게 나왔으면 그만큼 환경적인 요인으로 케어를 해주게 되면 이 질병이 나올 확률이 적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가족이 다 같이 검사를 받아서 거기에 맞는 진료라든지 처방을 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표님을 찾아가면 되나요? 검사를? 이 검사는 지금 뭐 그 저희와 같이 이런 뭐 메디젠 휴먼 케어도 있고요. 그 국내에서도 지금 여러 개의 그 상장사 유전자 회사들도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검사를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가까운 뭐 대학병원이라든지 대형 건강검진센터를 가시게 돼도 이 유전자는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 전국에 약 한 500여 개 의료기관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와주시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유사한 다른 그 유전자 검사 기관에 가도 충분히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혈액 검사로 하나요? 아니면 뭐 모근 채취를? 아닙니다. 뭐 병원에서는 주로 혈액 채취를 할 수도 있고요. 요새는 침 안에 이제 그 구강 상피세포가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이 구강 상피세포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비용도 예전보다는 아주 많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그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네, 요거 마지막으로 딸기 네. 80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이제 자궁내관 폴립이 결국에는 이게 암으로 발생을 하려면 이미 유전자에 잘못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서의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서? 제가 볼 걸까요? 때는 뭐 그 김규현 박사님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보시는데 폴립이 몇 개 있다 그래서 이게 다 암으로 가는 경우보다는 안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보통 이제 그 많은 개수의 폴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몇 개가 이렇게 그 뭐 자궁 내막증이라든지 아니면 암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에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환경적인 요인이 더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대표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많은 시청자분들의 결론, 우리의 모든 결론은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우생학적인 것으로 가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질과 건강이 더, 그리고 치료가 더
올바르고 더 건강한 방향으로 갈 수 네.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고 네. 이 모든 것에 있어서는 결국 제대로 된 윤리가 네, 뒷받침이 그렇습니다. 돼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이 유전자 검사하는 데는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 윤리를 잘 지키고 이것을 잘만 활용하면은 비용적으로도 이제 많이 싸졌고 그리고 많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맺은 말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혈모 세포 이제 출산했을 때 미리 모아두거나 기증하는 부분도 그렇게 검사를 다 미리 해야 하는 부분이 뭐 그것도 조혈모세포 뭐 하게 되면은 나중에 뭐 미리 검사를 해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네. 요새는 뭐 줄기세포도 그 유전자 검사를 해서 처음에 내가 그 저장을 해놨던 그 줄기세포의 유전자형하고 나중에 제가 보관을 해놨다가 줄기세포를 그 치료를 받을 때 그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일치가 되는 경우에 아주 안전한 그 마음으로 그 주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요새는 이제 그렇게도 활용을 합니다. 네. 네, 정말 너무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고, 아까 여기서 오늘 말씀 주시진 않았지만, 이제 구강 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든지 이렇게 정말 유전자 이외에 다른 부분들도 많이 연구를 하고 계셔서 네. 저도 요즘 마이크로바이옴 공부를 하기 때문에 네. 시간이 나주시면 내년에 또 네, 한번 기회를 뭐 요새는 뭐 내주셨으면 항노화에 관련된 텔로미어라든지 구강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통해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로 좋은 기술을 정말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해에 꼭 같이 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또 재밌는 주제로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